안녕하세요.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성주방송 92.7MHz 손정자의 두루치기에서 오늘은 충청도 생원의 집념 어린 과거 도전기인 조세환 일기와 공인의 연애사 하재 일기, 도세순의 용사 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세환 일기입니다. 충청도 홍주 출신 양반 조세환의 개인 일기입니다. 일기는 33살 때인 1647년 인조 25년인 11월 15일에서 63살 때인 1680년 숙종 6년인 9월 8일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형식상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1권은 매월 일기를 기록하기 전 그 달에 일이 있어서 집을 떠난 경우 행선지를 기록하거나 주요한 사안이 있었을 때는 행선지와 함께 그 내용을 요약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2권은 행선지에 더하여 숙모님 회장일기, 평안남도 장시일기의 소제목이 달려있어 내용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선지나 소제목을 달아둔 것은 일기를 작성할 당시의 기록이 아니라 나중에 일기를 정리하면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균관 유생 과시를 통한 급제의 실사례를 보여주는 일기입니다. 이 일기의 시작이 조세환의 나이 33살 11월부터 시작되어 있어 그 이전 시기에 일기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언제부터 일기를 썼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1권에서 뒤늦게 시작된 문과시험의 응시 과정과 1657년 효종 8년 문과급제 그리고 이후에 관직 해임시 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권은 1668년 현종 9년부터 시작되는데 관직 해임 시절과 집안의 대수사와 관련된 일들을 소제목별로 간략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보아 조세환 일기는 관직 일기의 성격이 강합니다. 관직 생활하는 동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기를 작성한 것을 관직 일기라 하는데 그 중에는 일기의 서두에 문과 급제 과정을 적은 후에 관직 생활 시기의 내용을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기 1권의 절반 정도는 지방에 거주하는 생원으로 문과에 응시하고 급제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세환은 1633년 인조 11년 19살 나이로 정광 생원 진사시에 생원 2등 15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입신양면의 꿈을 접고 오랫동안 초여에 묻혀 지내다가 뒤늦게 문과에 응시하였습니다. 그는 정강이라 하여 성균관 유생에게 주어지는 과시를 통해 식년 문과 초시를 치르지 않고 회시에 응시하여 문과 급제에 이르렀습니다. 일종의 특혜에 해당하는 성균관 유생 과시를 통해 임금에게 은혜를 받아 문과 급제에 이르는 것은 제도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처럼 실제 사례로 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세환 일기는 그가 성균관 유생으로 정강이란 성균관 과시를 치르고 식년 문과에 급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책임감의 압박, 조세환의 자아는 엉망, 호는 수촌, 본가는 임천입니다. 선대는 누대에 걸쳐 서울에 거주했습니다. 부친은 준원전 참봉을 지낸 조석이며 모친은 별좌 이거인의 딸로 토정 이지함의 정손녀입니다. 6대조 조원경은 세조 때부터 진사로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4승을, 5대조 조익은 생원으로 연산군 때 문과에 급제하여 군자감 정을, 고조부 조응침은 문과에 급제하여 구성도호부사를 지냈습니다. 정조부 조장과 생정조부 조성 그리고 조부 조인성, 부친 조석은 모두 일찍 사망하여 관직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집안이 홍주로 온 것은 1602년 선조 35년이었습니다. 조부 조인현이 백부의 양자로 계통을 이었기에 홍제의 기간은 양모를 뵈러 가족을 데리고 갔다가 숙한으로 그곳에서 사망하는 바람에 그의 조모 여흥 민씨가 어린 자식을 거느리고
홍주 지곡촌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홍주는 조인현의 양모인 청주 한씨의 아버지 한수량의 별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수량은 세조 때 좌의정을 지낸 한화의 정손이었습니다. 그는 40명이나 되는 자녀들과 함께 서울 건천동에서 살았는데 그중 12명의 자녀가 사망하자 두 딸을 데리고 홍주 지곡촌 별서에서 지내다가 딸을 조인현의 백부 조장과 혼인시켰습니다. 백부의 계통을 이은 조인현은 서울과 홍주를 오가며 두 모친을 모셨는데 31살로 홍주에서 사망했습니다. 조세환의 조모 여흥민 씨는 평낭공신 여양공 민인백의 딸로 남편이 사망한 후 홍주에서 네 아들을 키웠습니다. 장남 조학이 19살에 사망하자 둘째 아들 조석을 서울 친정으로 보내 입신하여 집안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조석은 외조부의 후광으로 함경도 준원전 참봉이 되었지만 그곳에서 얻은 풍토병이 고질이 되어 33살에 사망합니다. 부친이 사망했을 당시 조세환의 나이는 13살이었습니다. 그는 총명하여 15살에 문선의 부를 공부하였고 1633년 인조 11년 19살에 정광 별시인 생원 진사시에 응시하여 생원 2등 15위로 입격했습니다. 병자호란 후 삼전도에서 인조가 항복한 사건과 북경에 함락되어 명나라 신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관직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그는 농사를 지으며 홍주에서 정조모, 조모, 모친을 복양하며 지냈습니다. 그의 조모와 숙부들은 조세환에게 기울어져가는 가세를 일으키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학문에만 힘쓰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을 뿐만 아니라 경제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이 30 무렵 40이 채 못 되는 시기 동안 그에게 글을 가르쳤던 계숙인 조숙, 조모, 모친의 죽음이 2~3년 간격으로 이어지자 그는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다시 과거 공부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에 1657년 효정 8년인 43살 나이로 식년 문과 갑과 3등으로 급제하여 관직에 나가 당상관에 이르렀습니다. 홍주와 서울을 오가야 했던 고달픈 수험생의 길입니다. 조세환은 1648년부터 1657년까지 10년 동안 3회의 식년문과와 3회의 정시문과, 2회의 별시문과 등 8번의 과거를 치렀습니다. 이 시기에 나라에서 시행한 문과는 총 17차례였는데 8번밖에 치르지 못한 것은 조모와 모친의 사망, 부친의 묘소 성물 설치와 묘갈물 받기 등 집안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3번의 식년문과를 치러 1648년과 1654년 문과 초시에 입격했고 1657년 문과 초시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는 홍주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1648년 문과 초시는 청량에서 1954년 문과 초시는 면천에서 치렀지만 초시 입격 후 회시를 치르기 위해서는 서울에 가야 했습니다. 청량과 면천은 홍주에서 1박 2일이면 도착할 수 있었으나 서울은 3박 4일 지내는 4박 5일이 걸렸습니다. 홍천서, 신창, 진위, 여론, 양재역, 한양 도성의 여정을 왕복하면서 길에서 거의 10일을 보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유생들이 시험을 위해 서울로 상경하려면 길에서 시간을 허비할 뿐더러 숙식을 위한 경비도 적지 않게 드는지라 지방 거주 유생들은 서울로 올라갈 기회가 있다면 목적하는 시험 이외에도 다른 시험이 있다면 일단 응시했습니다. 문과 초시 입격 후 회시를 위해 2번 서울에 올라간 조세환도 회시만 치르고 고향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1748년 7월 25일부터 시작된 청량에서의 문과 초시에서 입격하고 10월 17일 시작되는 회시를 위해 서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때 8월 25일 정시 문과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인들과 함께 8월 20일 서울로 출발하여 8월 23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서울에 있는 친인척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24일 시험장 근처 숙소로 갔습니다. 다음 날인 25일 정시를 치렀지만 낙방했습니다. 게다가 식년문과 회시가 미루어져 초장이 10월 15일로 정해지는 바람에 서울에 거의 2달 가까이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는 1649년 비정기 문과만을 위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이때도 별시 문과와 정시를 치렀습니다. 이 해에 그는 2월 18일에 서울로 출발하여 2월 23일에 도착했습니다. 별시는 2월 28일에 시작되어 3월 1일에 끝나고 3월 6일에 입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초시에 입격한 후 그는 서울에 머물면서 3월 25일에 있을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전시가 끝난 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4월 4일 정시에 응시한 후에 4월 5일 집으로 출발하여 4월 8일 도착했으니 그의 50일 소요된 셈입니다. 성균관 유생에게 주어지는 특혜와 원점과 정강에 대했습니다. 조세호는 서울에 올라오면 약 한 달 보름에서 2달 정도 머물렀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생원 진사는 성균관에 머물면서 학업을 닦는 동시에 문묘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 원점 제도를 두었습니다. 원점은 성균관 식당에서 아침과 저녁을 먹었다는 식사 기록으로 획득하는 점수입니다. 생원 진사가 성균관에서 치르는 문과 초시에 응시할 때는 원점 300점을 받아야 하고 거주지에 따라 지방에서 치는 문과 초시인 향시와 서울에서 치르는 문과 초시인 한성시에 응시한다면 300점의 절반 150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생원 진사는 성균관에서 일정 기간 반드시 체류해야 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인원이 증가하여 성균관에 다 수용할 수 없었기에 성균관 근처 반촌에서 지내면서 아침 저녁으로 성균관에 드나들며 원점을 획득했습니다. 생원 진사에게는 원점을 요구하는 대신 그들의 학업을 권장하기 위해 성균관 유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시를 치러 문과 초시를 면제해 주거나 아예 문과 급제를 하사하는 특혜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균관 유생 과시는 17세기에 활성화되고 정례화되었습니다. 조세환의 시험을 치르던 시기에는 제술시험인 절제일인 1월 7일, 3월 3일, 7월 7일, 9월 9일과 황감제 그리고 성균관과 사학 유생만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강서인, 시험인, 정강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정강에 응시한 것은 40살이었던 1654년이었습니다. 조세환은 1654년 2월 고향에서 식년문과 초시에 합격하여 이해 4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회시는 9월에 있었으나 5개월이나 앞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는 반촌에 머물며 성균관의 원점을 챙겼고 식당 기록을 통해서 정강 대상자에 낙점되었습니다. 특히 이때 정강에는 효종이 친히 시험을 치러 성적 최우수자에게 바로 문과 급제를 하사했습니다. 그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으나 강서 시험에서 불통을 받았고 식년문과 회시에서도 낙방했습니다. 결국 회시가 끝난 후 10월 15일 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솔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과거 급제를 위한 집념에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의 겨울 그는 가솔들을 이끌고 서울로 올라와서 창파의 거처를 정하고는 성균관에 드나들며 성균관 제술시험에도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1655년 1월부터 치른 제술시험은 1월 7일에 치리는 인일, 임금이 규를 하사하며 치르는 황감제였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다시 정강 대상자에게 올라 강서 시험을 치렀는데 2년 후에 돌아오는 식년문과 초시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점수인 2분을 받았습니다. 정강 시험 후에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4월에 있었던 정시문과에 응시하였지만 낙방했습니다. 1657년에 있을 식년문과 회시 시험에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식년문과 회시의 초장은 7과목의 경서를 외워서 점수를 받아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7과목이라 사수 삼경을 달달 외우고 뜻을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응시자 자신이 찌를 뽑아 나온 문제에 대한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서 공부에만 몰두해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급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초장시험은 문과 급제의 관건이었습니다. 40을 넘긴 늦은 나이에 가수를 이끌고 모두 서울로 올라온 처지였어 조세환은 응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2년 동안 공부에만 매달려 마침내 식년문과 갑과 3등으로 급제했습니다. 비록 지방 거주자이긴 했지만 조세환은 서울에 근거가 없는 다른 지방의 유생보다는 조건이 유리했습니다. 반계 친족들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고 조모의 친정이 명문 경화 사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특히 조모의 집안과 친밀하게 교류하고 있었기에 1년에 한두 달씩 해야 하는 서울살이가 힘겹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가수를 이끌고 서울로 이산 후 공부에 전념하며 괴사인 정강을 문과 급제의 발판으로 삼았던 것 역시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지방 유생들은 며칠씩 걸려 서울에 상경하여 몸을 추스리지도 못하고 바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리한 상경으로 병이 나서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하여 낭패를 보는 유생도 있었습니다. 그가 조모의 바람대로 입신양면을 위해 과감하게 삶의 터전을 옮겨 시험에 응시한 것은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조세환은 관직에 나가 전라도 관찰사, 병조참의, 성지 등을 역임하면서 어려운 백성을 위해 자신의 봉급을 내놓는 등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청렴 결백한 관리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박유천, 준수, 김재중이 부른 성균관 캔들 OST 찾았다를 듣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몰랐어. 우연한 만남이 있었지만 이제껏 난 기쁨보다 나쁨을 더 많이 배웠어. 눈물이 많았던 나지만 너에게 웃음만 줄 거야. 이제서야 내 반쪽을 찾았나봐. 이렇게 가슴이 뛰고 있잖아. 찾았던 내 사랑, 내가 찾던 사람, 뜨겁게 안아주고 싶어. 가만히 눈을 감아줄래. 내가 힘 맞춰줄 수 있게. 사랑해, 널 사랑해. 찾았다 내 곁에 둘 한 사람. 이번에는 광주 분원 공인의 연애사인 하재 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규식 1851년에 출생한 분입니다. 지규식은 궁중에 그릇을 조달하는 공인이었습니다. 공인은 조선 후기에 중앙 각 궁과 관아에 필요한 물자 조달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신분은 중인 또는 평민으로 추정됩니다. 19세기 중반인 1851년 출생해 건대 전환기와 격동기 시기를 살았던 분입니다. 그는 임금에게 음식을 올리거나 대궐 안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일을 맡은 관청으로 임금이 사용하거나 궁중에서 쓰는 그릇을 만드는 일도 관할했습니다. 그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현지에서 직접 작업을 관할하는 기관을 별도로 신설하게 되는데 그것은 분사옹원, 줄여서 분원이라 하였습니다. 지규식은 경기도 광주 분원에 소속된 공인이었습니다.
지금의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이 일대입니다. 이곳은 배를 이용하여 서울까지 가는 교통이 편리했습니다. 현재 분원에는 그릇을 만들던 유적이 남아있으며 분원 백자 자료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 공인의 연애사가 그대로 드러나 더 흥미로운 일기이기도 합니다. 하재일기는 지규식이 1981년부터 1911년까지 20년 7개월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쓴 일기입니다. 그는 궁궐에 그릇을 납품하고 돈을 받는 일, 그릇을 내다 팔고 대금을 받는 일, 그릇 판매 독점권이 유지되도록 단속하는 일, 그리고 그릇을 굽는 데 필요한 흙과 나무들의 수급에 관한 공문을 작성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하재일기에는 그의 직무와 관련된 그릇의 납품, 판매, 자금 거래 내역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살에 기록을 시작해 환갑이 되는 해에 멈춘 이 일기는 양반이 아닌 평민 혹은 중인 신분의 인물이 쓴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흥미롭습니다. 비록 양반은 아니었지만 그는 한문에 대한 소양이 있어서 양반들과 어울려 한시를 짓기도 하고 문집을 읽기도 했습니다. 하재일기도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재일기는 개인의 일상이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록해 근대 전환기의 시대상이나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 의식이 잘 드러나 있는 귀중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자기 주변과 생활에 대해 매우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는데 그 가운데 두 여성과 연인 관계를 지속해 갔던 과정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이라 할 여인과의 관계를 꼼꼼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지규식은 동갑인 한씨와 혼인하여 설하에 6남 1녀를 두었습니다. 자식들 가운데 5명이 요절하였고요. 1905년 이후에 첫째와 둘째 아들만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일기를 보면 지규식은 아내 외에도 춘원과 운누라는 두 여성과 오랜 세월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춘원과는 1880년에 만나 1898년까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두 여성과의 관계는 그들이 죽으면서 끝났는데 두 여성은 모두 각각 장춘헌과 벽운루라는 술집을 운영했습니다. 지규식은 그들과 함께한 일상생활, 갈등과 오해, 화해, 간병했던 일을 빠짐없이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일기의 어투는 지극히 담담하고 간략하지만 방대한 기록 속에 남녀의 사랑과 갈등, 이별과 회한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절교와 화해를 거듭한 춘원과의 오랜 인연과 사랑에 대했습니다. 춘원은 분원리에서 장춘원이라는 술집을 운영했습니다. 1883년 분원이 민영화되면서 상업주 판매와 유통이 더욱 활발해지자 분원은 전국 작기로부터 많은 행상과 재화가 모여드는 상업 중심지로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장사꾼이 오가며 흥정을 벌이고 음식점, 술집, 가게, 숙박업소 등이 거리에 즐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춘원과 같은 술집들도 여럿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규식은 1880년 무렵부터 춘원과 만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두 사람 사이의 교제는 그녀가 1898년 세상을 뜨기까지 2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규식의 집은 장춘원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출타할 때를 제외하고는 자주 장춘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춘원과 만난 날이면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춘원에 대해 기록한 것만 따로 떼어서 읽다 보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사소한 사건들이 한편의 소설을 읽는 것처럼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그는 춘원을 여러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춘원 이외에 난경, 난인, 난향, 이인 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기에 보면 밤에 이인네 집에 가서 정담을 나누고 달 기운 뒤에 돌아왔다고 1891년 4월 4일 일기에 적었고요. 밤에 춘원에 가니 칠연금이 있었는데 세 곡을 연주했습니다. 정담을 나누고 달 기운 뒤 돌아왔다고 1894년 1월 19일 기록했고요.
춘원 내 건네방에 도배와 장판을 하였다. 밤이 깊도록 정담을 나누고 달 기운 뒤에 돌아왔다며 1894년 2월 29일 날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춘원과 만났던 일생을 소소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만두를 먹기도 하고 밤을 사서 나누어 먹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는 일이 생겨 바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는 이런 사적인 일들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춘원과 만나며 서로 부딪히며 갈등을 벌였던 애정의 모습까지 놓치지 않고 일기 속에 담아냈습니다. 일기를 보면 오후에 장춘에 갔다. 불쾌한 일이 있어 술 2잔을 마시고 논쟁하였으나 결국 좋게 처리하고 달빛을 받으며 돌아왔다고 1891년 4월 14일 기록했고 달빛을 따라 춘원에 이르렀으나 외출하지 않았다. 밤이 깊도록 돌아오지 아니하여 불러오게 했지만 일부러 오지 않았다. 분하고 서운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집으로 돌아왔다며 1892년 4월 8일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참외 15개를 사냥에 사서 10개는 집으로 보내고 5개는 춘원에 보냈다. 저녁을 먹은 뒤 춘원에 갔으나 도무지 한마디 말도 없어서 분함을 견디지 못하여 스스로 절교하고 돌아왔다며 1892년 6월 27일 기록했습니다. 춘원을 찾아갔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자 분함을 참지 못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새벽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끝내 만나지 못하고 서운한 마음을 품기도 했다. 때로는 절규를 했다가 다시 화해하기를 여러 차례 거듭하기도 했습니다. 일기 전체에서 춘원과 절규를 하고 다시 화해하는 기록이 모두 6번에 걸쳐 나타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1898년 1월 춘원이 병으로 세상을 떠남으로써 끝이 납니다. 산문 소설까지 번역해 책으로 꾸며준 세심한 사랑꾼이었습니다. 그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보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석유등, 우산, 신발, 담배, 과일, 초, 고운채, 생면주, 외밀, 참분, 고기, 대추, 앵두, 약병아리, 모시로쫀, 짠, 항라, 참외, 우심, 소염 등입니다. 명주, 당목, 담뱃대, 참빗, 마포, 생모시, 부채, 미역, 갈비, 황모시, 돼지고기, 언장도, 은, 서양사, 자회정, 일본 비단입니다. 북과, 먹, 도미, 정사, 청구, 영은 등이 있습니다. 선물 목록에는 현금과 먹을거리도 있지만 여성의 몸단장이나 치장에 필요한 것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서울에 출장을 가며 바쁜 시간을 내어 춘원의 선물을 사곤 했습니다. 분, 명주와 비단 등의 옷감, 참빗, 신발 등은 일종의 사랑의 징표였습니다. 지규식은 춘원에게 선물을 주는 이외에 생활비와 뗄나무값, 옷감값, 약값, 여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위의 선물 목록 중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정사와 청구 영언이라는 책입니다. 점심때 우천에 나가 청구 영언을 초록하여 작은 책자로 만들었다. 저녁을 먹은 뒤 소매 속에 넣고 춘원에 가서 보고서 읊게 했다고 1892년 2월 28일 기록했고요. 초록한 정사를 잘 꾸며서 춘원에게 주었다고 1893년 10월 22일에 기록했습니다. 정사는 중국 명나라 말기의 작가 풍몽룡이 쓴 예정소설입니다. 지규식은 정사를 손수 초록하여 한글로 번역하고 책의 표지까지 잘 꾸며서 춘원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정사를 한글로 번역한 것은 소설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나타낸 것이지만 춘원에 대한 애정의 징표로 직접 제작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흥미롭습니다. 애정소설을 즐겨 읽었던 지규식은 춘원을 위해 직접 한글로 번역했고 이를 선물로 제작했습니다. 또 그는 시조가집인 청구 영언을 초록하여 책자로 만든 뒤에 춘원으로 하여금 읊게 하기도 했습니다.
손수 병간호까지 했던 운노와의 애틋한 사랑과 갈등에 대한 겁니다. 지규식은 1899년 무렵 운누라는 여성과 교제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춘원과 사별한 지 1년 뒤인 일입니다. 운누는 백운누라는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규식은 그녀를 운누 또는 백운당으로 불렀습니다. 운누와의 만남은 1899년 3월 22일에 처음 일기에 등장한 이후 1908년 4월 그녀가 사망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운누에게는 남편이 있었으며 그의 혼인 생활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운누에 들렀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몹시 분함을 견딜 수 없었다. 일이 맹랑스러움으로 좋게 타협하고 마음을 풀고 돌아왔다며 1901년 12월 20일에 기록했고요. 운누가 소홀하게 대우한다는 말을 하였으므로 화를 내고 돌아왔다고 1905년 9월 8일에 기록했습니다. 일기에는 운누와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그때그때 느꼈던 여러 감정과 심리 상태가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사건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밝혀놓지는 않았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나 이상한 일 등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화해를 거듭하면서 두 사람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규식은 병을 앓고 있는 운누를 정성껏 간호하면서 보살폈습니다. 운누의 병세가 밤이 되어도 심해져 밤이 깊도록 간호하고 돌아왔다고 1999년 12월 26일 기록했고요. 백운당을 간병하려고 프랑스 의사를 초청하여 문의하고 침을 맞고 약을 받았다. 약값은 200냥으로 확실히 정하고 100냥을 먼저 주었다며 1908년 3월 2일 기록했습니다. 지규식은 운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약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약을 조제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프랑스 의사를 초빙하여 당시로는 거금인 200냥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운누를 간호하는 중에 누군가의 이간질로 인해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그는 정성을 다해 운누의 병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운누의 병세가 갈수록 심해지자 지규식은 밤을 새워가며 그녀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운누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1908년 4월 4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운누가 세상을 떠난 날 지규식은 매우 가련하고 애처롭다는 말로 운누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근대 전환기 개인과 개인주의의 변화를 보여주는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입니다. 한 개인의 일상과 사랑을 꼼꼼하게 기록하게 된 배경에는 공인 출신이라는 지규식의 신분 및 직업에 따른 의식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제작하여 궁궐에 납품하는 공인이었던 지규식은 공방이 민영화되고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어 변화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한성과 분원을 오가면서 공인의 역할을 수행했던 그는 도시 상업 문화와 자본주의적 사회로 변화하는 세태를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양반 사대부들과는 다른 청위에서 외부 세계와 개인의 일생을 일기라는 장르 속에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공인으로서의 지규식의 삶은 사랑의 방식을 바꾸고 일기를 기록하는 방식도 바꾸었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인물들의 평가나 시선을 개의치 않고 두 여성과의 교제를 지속해 나갔으며 둘 사이에 있었던 사생활의 내밀한 모습들을 빠짐없이 매우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근대 전환기 개인 및 개인주의의 변화를 추적하는 데 하재 일기에 나타난 사생활의 기록은 이런 점에서 소중한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노사연의 만남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래이었어.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은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예, 이어서 이번에는 도세순의 용사일기가 되겠습니다. 힘겨운 전쟁의 기록입니다. 난리,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을까요? 어린 나이에 임진왜란을 만나 고달픈 피난길에서 병마와 굶주림에 허덕이며 피부치와 집안 노비들을 잃는 도세순의 전쟁 체험이 아픔이라면,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는 장면에서는 그것이 마치 나의 일인 듯 분함을 느낍니다. 반란군을 진압하려 간 병사의 일기에는 굶주림과 더위와 싸워가며 무거운 갑옷을 입고 행군해야 하는 그들의 고충이 피부에 와 닿을 듯 생생합니다. 임시 부인의 일기는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여성임을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또 병인 양요까지 세 차례의 전쟁 체험 일기를 통해 국토를 지키고 그 땅에 사는 사람을 지키는 일의 막중함을 다시 새겨봅니다. 18세 청년의 눈으로 본 전쟁의 참상입니다. 도세순의 용사일기는 17세기 기점을 전후로 조선은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 전쟁을 치렀습니다. 당시 오랑캐로 일컬었던 남쪽의 외인에 의해 외란을 겪었고 북쪽의 여진족에 의해 호란을 겪었습니다. 외란은 임금이 백성을 내팽개친 채 의주로 피난을 간 끝에 상처뿐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호란은 알다시피 임금이 이 민족의 왕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지옥을 겪으며 패배했습니다. 당시 오랑캐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고 교화되어야 할 야만인이었거늘, 그러한 하찮은 종족에 의해 하늘 아래 지존이었던 임금이 도망치거나 무릎을 꿇었거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천붕지혈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를 겪은 사인들이 춘추 필법의 정신으로 기록한 난중일기와 종군일기, 피난일기, 의병 인물전, 전란참사 보고서, 포로일기, 창의록인 그 의록과 충렬록 등 실기는 실로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피난일기로 도세순의 용사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도세순의 임진왜란 체험기인 용사일기는 도세순은 1574년에서 1553년까지 생존한 사람으로 본가는 성주이고 자는 후제, 호는 암곡입니다. 정조부는 동몽교관을 지낸 도균이고 조부는 훈도를 지낸 도태도입니다. 부친은 공조참의에 정직된 도몽기고 모친은 이양수의 딸 강량이시, 일명 합천이시입니다. 도세순은 1754년 성주군 운곡 행정리, 현재 경북 성주군 벽진면 운정리에서 도몽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일찍이 한강정구와 여헌 장현광에게 수업하였으니 장현광의 명으로 경산지 편찬에 참여하고 정구의 명으로 청곡서원 창건을 주관한 인물입니다. 용사일기는 도세순이 1592년 4월 13일부터 1995년 1월 15일까지
그 사이에 약 130일간 기록한 일기입니다. 1592년 5월까지의 일들은 비교적 매일 곡진하게 기술하였으나 이후부터는 1995년까지는 매일매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덤성덤성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혹여 전쟁의 참상을 겪은 단순한 일상의 조각들이겠거니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그 기록은 기억해야만 되고 되새겨야만 하는 역사의 중요한 이면인 셈입니다. 이 일기는 도세손의 문집인 암공일기의 1권에 묶여져 있습니다. 전쟁에 직접 참전하지 않은 젊은이의 일기라서 전투 현장의 생생함이 없을지라도 당시 후방에서의 피난살이가 어떠했는지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적의 침입과 사륙으로 인한 공포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피난길에 올라 서로 길이 엇갈려 가족과 종을 찾아야 하는가 하면 도적이 덜걸어 재산을 모조리 도둑맞기도 하는 등 여러 피난 일기와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터의 소나무 아래 앉아서 마을을 내려다보고 멀리 조상들의 무덤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쉬며 서글프게 장탄식하고 하여 말하기를 대대로 내려온 집들도 장차 잿더미가 될 것이고 조상의 무덤자리도 필시 황량한 언덕이 될 것이로다 하고 1592년 4월 20일 기록했습니다. 고향을 떠날 생각에 장탄식하는 대목입니다. 모친 피난 생활에서도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일과 모친을 여유인 비통함, 어린 동생을 황망히 보내는 애통함 등 또 기록되어 있는 바 떠났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 이가 있으니 사뭇 애잔하기만 하다. 그 기록 방식은 자신이 직면해야 했던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담담히 기록하며 의론적인 표현은 가급적 삼간 것이 특징입니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참상을 생생하게 정언하며 지배층의 무능과 부도덕은 신랄하게 풍자하거나 비판하기도 하는 한편 혼란한 시대의 현실에 관한 근원적 성찰을 모색하며 성리학적 입장에서 인륜 도덕의 확립을 전망하는 방향으로 의론성을 강화한 여헌 정형광의 용사일기에 글쓰기 방식과는 전혀 달리한 것입니다. 설상가상 굶주림의 전염병까지 겹친 피난길입니다. 당시에 나는 집안의 종친들과 함께 피난하기로 도모하고 별별 논의를 다하였으나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깊은 산은 그곳에 적들이 반드시 병졸들이 숨었을 것으로 의심하여 사사치 뒤질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없지 않지만 나지막한 산이야 어찌 죄다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지금의 계책으로는 나지막한 산에 도망가서 숨었다가 형세를 보아가며 피난하는 것이 만전을 기하는 계책입니다. 라고 하자 모두 좋다고 했습니다. 이윽고 의논하여 결정했고 빌무산에 들어가기로 약속했다고 1592년 4월 13일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외적의 침략에 따른 극심한 혼란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으니 나지막한 산에 도망가서 숨었다가 형세를 보아가며 피난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럴듯한 주장에 따라 목숨을 건 피난길을 나서기로 한 대목입니다. 결국 성주군 벽진면 운정리 게트에서 일가 친척 40여 명과 함께 피난길에 나섰는 바 인근의 걸수산, 나부산 등 여러 산 속에서 숨어 지내다가 김천시 정산면, 황준리 문해촌과 경남 합천군 가야군 해인사 야로면, 그리고 경북 고령군 쌍림리, 그리고 경남 합천군 초계면, 그리고 율곡면 낭민리, 경북 대구 서북 쪽의 대현 한티제를 넘어 군위군 고로면 인각사 등을 전진하며 험난하면서도 처절했던 피난길의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용사일기는 피난일기라서 전투 장면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그 대신 피난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따르는 기근과 전염병에 쓰러지는 민초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592년 일기의 내용이 피난처를 찾으려는 것이라면 1593년부터는 굶주림으로 식량을 구하려는 것과 그에 따른 여러 참담한 상황을 담고 있으니 피난 생활이 점점 피폐해졌음을 나타냅니다. 5월 정산에 돌아온 이후로부터 나는 부모님을 모시고 항상 이곳에 있었으나 형은 노복을 거느리고 운곡을 오가면서 적의 소굴을 엿보아 땅을 일구어 씨를 뿌리기도 하고 곡물을 수확하여 묻기도 하며 운반해온 곡식이 끊이지 않았고 고기 반찬 등 부모에게 봉양할 물품 또한 계속해서 찾아보냈습니다. 비록 난리 중이라 할지라도 쌓아둔 양식이 오히려 여유가 있었다. 한 집안이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사형, 도세웅이 애쓴 정성 아님이 없었다고 1592년 9월 1일 기록했습니다. 자손된 자의 정이 귀하네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는 시절에 떡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다니요. 신기하고 신기한 일입니다라고 했다. 배응보는 이 전곡을 받으려 옥천에 갔다가 미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기근이 극에 달하여 굶주려 죽은 시체가 들판을 뒤덮고 있어 여우와 살쾡이가 먹어치우고 까마귀와 솔개가 쪼아대니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 시절의 참담함이 어찌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른단 말인가. 사형, 형입니다. 보릴 때문에 팔계로 갔습니다. 나는 누이 및 보길 동생과 옛집터에 남았으나 양식이 떨어져서 풀 열매를 따고 푸승기를 뜯어먹으며 건건히 죽지 않고 지냈지만 보길 동생은 더욱 극도로 기력이 쇠약해졌다고 1594년 6월 8일 기록했습니다. 한창 보릿고기를 넘기고 있던 시기인 음력 4월 중순에 발발한 임진왜란은 보리 수확과 벼 수확의 시작을 가로막았고 묵은 양식을 비축해 두었던 사족들이야 그나마 조금 일망정 버틸 수 있었더라도 결국엔 먹을 것을 구하고자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비를 데려갔으나 식량이 모자라 버리기도 했고 산나물을 뜯어 국을 끓여 먹었으나 모자라서 가족들은 피골이 상접했던 것입니다. 다른 날의 일기에서 어린 동생은 오랜 굶주림 끝에 우연히 얻은 보리밥을 급히 먹다 목이 메어 죽는 등 당시 형편이 매우 곡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비들도 굶어 죽고 또 도처에서 굶주려 먹거리를 약탈하는 도둑이 밤낮 가리지 않고 출몰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이미 기근으로 인해 시신들이 들판에 뒤덮고 있으며 2년간의 대기근이라는 광풍 속에 인육까지 먹는다는 소문이 돌았음을 보여줍니다. 찰방이 시골 마을에서 구석구석 뒤져 곡식을 찾으며 비록 열마를 쌓아둔 것이라도 즉시 가져간다는 소문을 듣자 마을 사람들이 허둥지둥 곡식을 감추거나 숨기니 도적이 온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고 1593년 윤 11월 6일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593년 2월 성주에서 왜적이 일시적으로 물러나자 어렵사리 농사 지은 것인데 지역 찰방이 직접 마을 구석구석을 뒤지며 곡식을 10말 이상 쌓아놓은 것이 있으면 징발하려 한 것입니다. 이는 대구와 칠곡에 주둔해 있던 구원군 명나라 군사를 먹이기 위한 방도였습니다. 곡식을 허둥지둥 감추어야 했던 백성들에게는 그 찰방이나 구원군이 도적이나 왜적과 같은 약탈자임은 매일반이었으리라. 전염병 또한 백성들을 괴롭혔으니 이른바 재앙이라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7살이었던 도세순의 어른 동생 보길은 이질에 걸려 핏기 없이 초췌하여 뼈가 앙상한데도 약을 구하지 못해 걷지도 못했습니다. 일기에 이날 저녁에 나는 밥상이 들어와 막 먹으려 하였으나 몸이 몹시 불편하여 하품과 기지개를 번번이 하고 한기가 온 몸에 퍼지니 이로 인해 앓고 눕게 되었는데 이것이 얼마 전에 영검이 집에 갔을 때 전염된 병이었다고 1592년 12월 15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세가 점점 중해진 까닭에 부득이 개조물을 모시고 본가로 되돌아와
10여일이나 더 앓은 뒤에야 일어났지만 개조모와 어린 계집종이 잇따라 전염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전염병의 기운이 다시 치성하였다고 1592년 12월 28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92년 10월부터 전염병이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12월에는 도세순도 여종 영금이에게 옮아 돌림병을 열흘 동안 앓았는데 개조모와 다른 여종에게까지도 전염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과 동네까지도 퍼져가면서 전염병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전쟁의 피해는 인명살상과 재산 파괴로부터 시작되어 사람들을 피난길로 내몰았고 농산일마저 불가한 상황이 불러온 기근에 전염병까지 만연했으니 그 참상이 어떠했는지가 일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버림받고 내던져진 존재들의 죽음에 대했습니다. 피난 논의를 했던 것이 4월 13일이었고 안봉사 뒷산의 산점으로 피난했던 것은 4월 20일이었으며 정산 문해촌으로 떠난 것은 5월 초순으로 5월 28일에야 도착했습니다. 도세손 집안만 7명의 가족과 노비 13명 가운데 8명이 생사 고락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15명이나 되는 피난 일행은 한 달도 되지 않아 식량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9월 12일 국려지책으로 도세수는 사내종 봉상과 계집종 벽검을 데리고 외거로 가는 방법을 택하여 식소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기근이야 어떻게든 버티거나 해결할 수 있었지만 질병은 그렇지 못하여 피난 생활의 최대 위협 요인이었습니다. 고향 개터 근처에서 5월 초순에 형 도세웅이 학질에 걸렸고 정산에서 피난한 지 열흘 만에 7살의 복일이 설사를 하였고 5월 19일이 되자 복일은 또 이질에 걸려서 열흘 동안이나 신음하니 숨이 곧 끊어질 듯해 스스로 걸을 수가 없어서 내가 항상 등에 업고 다녔다라고 할 정도였으니 이웃에서 얻은 꿀 몇 종지를 받아먹은 이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질병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전염병이었습니다. 도세순의 외조모 집에 있었던 윤금의 어린 2딸이 전염병에 걸려 피병까지 한 기록이 1592년 10월 18일에 적혀 있습니다. 12월 14일 도세순이 정산에서 부모를 뵙고 주학정 고개를 다시 넘었을 때 다 죽어가는 윤금이를 만났습니다. 윤금이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양식은 즉시 잃어버리고서 병든 몸을 이끌고 촌락의 민가로 들어가자 사람들이 모두 막대기를 들고 쫓아내니 길가에 엎어져 넘어진 채로 썰이와 눈 위에 있은 지 이미 며칠이 되었습니다. 병든 데다 굶주려서 집으로 돌아갈 힘이 전혀 없었으니 만약 도랑이나 골짜기에서 죽는다면 누가 저를 위해 뼈를 거두어 묻어주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목소리가 잠길 정도로 통곡했습니다. 나는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스스로 억제할 수가 없어서 바위 위에 앉아 명복에게 가지고 있던 찰밥을 들어주어 먹이도록 하니 명복이가 말하기를 해가 벌써 서쪽으로 넘어갔고 또 연병에 걸렸을지 의심스러운 사람과 이와 같이 오래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윤금이는 결국 상전으로부터 버림받은 데다 같은 노비인 명복으로부터도 외면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의 기록이 없으니 그곳에서 죽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다시 말해 12월 3일 초계로 오는 도중 전염병에 걸려 9일 정산으로 돌아가다가 쓰러졌고 5일 동안이나 겨울 들판에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여종 가읍녀는 받아오라는 양식을 보자 도주하였으며 굶주림으로 인해 어매를 팔았고 명기, 명복, 예정, 수정은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7명 가운데 5명이 죽은 것입니다. 1593년 6월 11일자 일기에도 도세순의 모친도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어 장례를 치른 일은 차마 기록할 수가 없었다고 하여 그의 비통함을 대신했습니다. 가족으로서는 첫 사망자였습니다.
게다가 1594년 6월 보길이 이웃 사람이 준 따뜻한 보리밥을 급히 먹다가 식도가 막혔고, 이 소식을 들은 도세순이 달려갔지만 끝내 숨진 뒤였으니 가족으로서는 두 번째 사망자였습니다. 4개월 뒤에는 아버지 도몽기와 동생 예일도 제대로 먹지 못해 죽었고, 그때 가족 7명 가운데 4명이 죽었습니다. 도세순의 부모와 어린 동생들이 끝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은 것을 보더라도 기근과 전염병은 상정과 노비를 가리지 않았지만 노비들이 상대적으로 양반이나 양민들보다 더 많이 희생에 노출되었습니다. 도세순 집안만 보더라도 노비 5명이 피난길에 동행하지 못한 것은 버려졌거나 주인집을 지켜야 해서 도망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앞서 윤금여의 예가 그런 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사일기가 보여주는 곡진한 진정성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명분 없는 전쟁으로 인해 전투하느라 수많은 병졸은 희생이 뒤따랐을 망정 적과 싸웠다는 미명 아래 그들의 이름이라도 역사가 기억하지만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한 이름 없는 민초들의 희생은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고 목숨까지 빼앗겨서도 역사의 이면으로 사라질 뿐입니다. 이야말로 18세의 도세순이 정령 고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또 전란에 내던져진 연약한 개인들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폭력적 상황 앞에 좌절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처절히 극복해 살아남았는지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기가 보여주는 곡진한 진정성은 문학적 사상에 의한 형상성이라도 그보다 더하기 어려울 것이며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스케치하듯 서술된 역사서의 이면으로 사라져간 참혹한 역사의 기록으로 소리 없이 큰 울림을 가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는지요.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 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전유진의 숨어 우는 바람 소리가 되겠습니다. 통나무집 창가에 길 떠난 소녀같이 하얗게 밤을 새우네. 김이 나는 차 한 잔을 마주하고 앉으면 그 사람 목소린가 숨어오는 바람 소리. 둘이서 걷던 갈대밭들에 달을 치고 있는다 하고 무슨 가슴처럼 그리운